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네온 사인의 화려한 불빛은 흠뻑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지며 현실과 몽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김하나는 낡은 편의점 우산을 꽉 쥔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등 뒤로 방금 전까지 일했던 고깃집의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이 희미하게 따라붙는 듯했다. 그녀의 얇은 외투는 축축한 밤 공기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끝마친 뒤의 피로감은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새벽 인력시장의 자빌부터 시작해 오후에는 카페 서빙,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식당 주방 보조까지. 그녀의 24살 인생은 잠시도 쉴 틈 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작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세상에 따뜻함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고됨을 견뎌내는 이유였다. 주머니 속에는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 받은 일당 전부였다. 식당 사장은 경기가 어렵다며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건넸지만 하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할 뿐이었다. 이 돈으로 밀린 월세의 일부를 내고 며칠간은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새로 살 계획이었다. 생각만으로도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번졌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다. 그 길은 화려한 대로변에 이면에 가려진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다. 쓰레기통이 나뒹굴고 취객들의 고성이 간간히 들려오는 곳. 하나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가냘픈 기침 소리가 파고들었다. 비에 젖은 박스 더미 옆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앙상한 어깨는 가쁘게 오르내렸다. 얼굴은 긴 머리카락과 수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외면했다. 하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이성은 속삭였다. 그냥 지나가 너도 네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처지잖아. 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일이면 너는 또다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일터로 나가야 해. 하지만 감성은 외치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서러움과 배고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처절한 외로움을 떠올려 보라고. 그녀는 남자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 얇은 옷 한 벌로 추위를 견뎌야 했던 기억배가 고파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 그때 누군가 따뜻한 손길 한 번만 내밀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하나는 웅크린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빗소리 때문에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울렸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듯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오늘의 일당을 꺼내 들었다. 잠시 잠깐의 망설임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이 돈은 그녀의 생명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월세는 조금 더 미뤄달라고 사정하면 될 것이다.
밥은 며칠 덜 하면으로 버티면 된다. 스케치북은 지금 쓰는 걸 마저 채우면 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는 결심을 굳히고 남자의 앙상한 손 위로 지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먹으려고 샀던 따뜻한 찐빵이 든 봉투도 함께 그의 곁에 내려놓았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시고 약도 꼭 사드세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감사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아우라 그룹에 숨겨진 총수였다. 몇 주째 그는 자신의 제국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스스로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차가운 무관심을 뼈저리게 목격했다. 신뢰했던 임원들의 배신과 권력을 향한 암투 속에서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돈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거나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지나갔지만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방금 전 스쳐 지나간 소녀의 지친 얼굴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순수한 연민이 담겨 있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터였다. 강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예리한 섬광이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번뜩였다. 그는 곁에 놓인 따뜻한 찐빵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찐빵에서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꼈다. 이 작은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이 소녀는 누구일까? 이 삭막한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는 품속에서 투박한 위성 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고 기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지시사항이라도 있으십니까? 강지훈의 충직한 비서 박신우 실장이었다. 강지훈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한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과 어떤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사람을 붙여 방금 이 골목을 빠져나간 젊은 여자가 있다. 24살쯤 낡은 외투에 편의점 우산을 쓰고 있어.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관계, 그녀가 꾸는 꿈까지도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박신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를 마친 강지우는 손에 쥔 지폐와 찐빵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과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이었다. 그는 이 선의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이 선의를 베푼 소녀에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차가운 곳인지 더 이상 느끼게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이제 그가 그녀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어줄 차례였다. 김하나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 도착해서야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텅 빈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로 가득 찬 듯한 충만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지를. 그리고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는 한 남자가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다부진 체격,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제국의 황제 강지훈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는 방금 전 만났던 그 작은 불빛 김하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곧 거대한 폭풍이 혹은 눈부신 기적이 내리게 될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막 도착한 초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김하나 24세,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사망보육원 출신, 현재 다수의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패션 디자인 전공 희망.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그녀를 위한 거대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과 선한 마음이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하려는 일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꿈을 그리는 가난한 소녀가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숨겨진 제왕이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는 바로 오늘 밤 입이 내리는 골목길에서 소리 없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쳐올지 그들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는 며칠 동안 빠듯한 생활을 견뎌내야 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그것도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으로 해결하기 일쑤였다. 월세 독촉을 하는 집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길 위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남자가 따뜻한 식사를 했기를, 아픈 몸을 치료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녀의 일상은 잿빛처럼 단조롭고 고단했지만 스케치북 위에서만큼은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갑옷이자 날개였다. 언젠가 자신의 브랜드, 온기를 론칭하여 세상에 따스함을 전하고 싶다는 꿈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한편 강지우는 박신우 실장으로부터 김하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매일 받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 일과 그녀의 재능, 그녀의 성실함, 그리고 그녀가 처한 어려운 환경까지. 보고를 받을수록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였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자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인 이태민이 구축해 놓은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태민은 강지훈의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었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무능한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다. 강지훈이 노숙자로 변장하여 직접 조사를 시작한 것도 이태민의 비리를 확실하게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인간성에 대한 회의감만 깊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강지훈은 결심했다. 김하나를 자신의 제국 아우라 그룹으로 끌어들여야겠다고. 그녀의 순수함과 재능은
이태민의 더러운 세계를 정화시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터였다. 물론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가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녀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우편함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아우라 그룹 인사팀.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및 유통 기업인 아우라 그룹에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낼 리가 없었다. 혹시나 잘못 배달된 것이라 생각하며 봉투를 열어본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 신입 디자이너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면접 대상자 통보서였다. 그녀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조차 없었다.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봉투에 찍힌 선명한 아우라 그룹의 직인과 그녀의 이름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애써 정리하며 그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귀하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추천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하나는 손에 들린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아우라 그룹의 로고는 분명했고 그녀의 이름과 주소 또한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그런 대기업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이 살아온 그녀였다. 누군가 추천을 했다는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보육원 출신의 변변한 인맥 하나 없는 그녀를 추천해 줄 사람은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이것이 신종 사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면접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하나는 결국 결심했다.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는 거야. 면접 당일 하나는 옷장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가진 옷이라고는 아르바이트 할 때 입는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몇 년 전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낡은 정장 한 벌이 전부였다. 그나마 가장 단정해 보이는 정장을 꺼내 입었지만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과 군데군데 달아빠진 옷감은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울 속 자신을 격려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이야. 그녀는 밤새도록 정성껏 정리한 자신의 스케치북을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자존심이었다. 화려한 경력이나 학벌은 없었지만 그 스케치북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쏟아부은 땀과 열정, 그리고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품고 그녀는 집을 나섰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 성체와도 같았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하나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이질감과 위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뒤 회전문을 통과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은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정장을 입은 하나의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들어온 컬러 사진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괜히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면접 대기실로 향했다. 면접 대기실은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들은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듯한 모습이었다. 최신 유행의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 듯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하나의 모습을 발견한 그들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경멸과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저 사람은 뭐야? 인턴 면접에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거지? 우리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하나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구석진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지우는 박신우 실장이 건네는 태블릿 PC를 통해 면접 대기실의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잔뜩 움츠러든 채 앉아있는 김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다른 지원자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수군거림도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저 지원자들 신원 조사를 해보게. 부모가 누구고 어떤 연줄로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신우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이 정계나 재계 유력 인사의 자제들입니다. 이태민 부회장님의 지시로 서류 심사에서 특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나 이태민의 지시였다. 회사를 자신의 인맥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하게, 단 면접관들에게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오직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라고 다시 한번 전달해. 특히 최진혁 인사팀장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신우가 물러나자 강지우는 다시 화면 속에 김하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그녀가 이 부당하고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낼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대였다. 드디어 김하나의 이름이 불렸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면접실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에 앉은 남자는 특히나 차갑고 오만한 인상이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최진혁 팀장이었다. 그는 이태민 부회장의 충실한 수족으로 그의 지시라면 어떤 비리라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최진혁은 하나의 이력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김하나 씨 이력서가 아주 독특하군요. 최종 학력은 고졸의 경력이라고는 온갖 잡다한 아르바이트뿐. 이런 스펙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인 아우라 그룹에 지원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다른 면접관들도 동조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겪으니 비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꽉 쥐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의 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최진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비웃음을 날리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창의적이라. 좋습니다. 그럼 김하나 씨가 생각하는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철학은 무엇이며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녀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을 동경하고 연구해왔다. 제가 생각하는 아우라의 철학은 일상 속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아우라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유행보다는 본질을 담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자신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면접관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특히 양쪽에 앉아 있던 실무 디자이너 출신 면접관들의 눈빛이 흥미롭게 변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완전히 끝장내기로 마음먹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따뜻함이라. 듣기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김하나 씨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과연 우리 아우라 그룹의 주 고객층인 상류층의 취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럭셔리를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그것은 그녀의 출신과 가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잔인한 질문이었다.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꿋꿋이 버텼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결심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 하나 가져본 적 없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럭셔리는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럭셔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날 누군가 건네주는 따뜻한 찐빵 한 개일 수도 있고 고된 하루 끝에 쉴 수 있는 작은 옥탑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지 않게 해주는 낡은 우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나갔다. 옷이란 단지 몸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갑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특별하고 존엄한 존재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럭셔리이며 제가 아우라 그룹에 기여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면접관들에게 내밀었다. 면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은 할 말을 잃은 듯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다른 두 면접관은 조용히 그녀의 스케치북을 넘겨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시선이 담긴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어떤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보다도 진실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 정도로 강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한 선량함을 넘어선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박신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를 합격시켜 이태민이나 최진혁이 반대하면 내 뜻이라고 전해. 면접을 마친 하나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마주하게 될 잿빛 현실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거대한 유리 성체를 뒤로 하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진심이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그녀의 운명의 문이 이제 막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합격 통지서를 받은 후 며칠간 기만하는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옥탑방이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고된 일상조차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아우라 그룹에서의 첫 출근 날, 그녀는 몇 번이고 다림질에 빳빳해진 낡은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1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창의적인 공간일 것이라는 기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서로에게 최소한의 말만 건넸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계처럼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다. 팀장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 고은실이었다. 그녀는 이태민 부회장의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실력보다는 아부와 정치적인 수완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의 자리를 안내했다. 그 누구도 신입사원인 하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자리는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지난 시즌의 디자인 자료들을 스캔하고 정리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 하나는 실망하지 않으려 애쓰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다. 디자인 1팀은 보이지 않는 파벌로 나뉘어 있었다. 고은실 팀장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과 실력은 있지만 라인이 없어 소외된 비주류 세력이었다. 주류 세력은 항상 서로를 챙겨주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독점했고 비주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잘한 업무나 처리하며 그림자처럼 지냈다. 그들 사이의 냉랭한 기류는 신입인 하나가 느끼기에도 살얼음판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하나는 여전히 자료 정리만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주지 않았고 회의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유배라도 온 사람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바로 앞자리에 앉은 박유라 선배였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팀 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하나씨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들 저런 자빌만 시켜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유라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하나는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라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꿈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열정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 팀 전체에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졌다. 아우라 그룹이 후원하는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자선 티셔츠 디자인 공모였다. 채택된 디자인은 소량 제작되어 자선 바자회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다. 상업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기에 팀원들 대부분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고은실 팀장은 귀찮다는 듯이 신입들을 포함한 주니어 디자이너들에게 과제를 떠넘겼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이것이 간절히 기다려온 첫 기회였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니
마치 자신을 위한 과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누구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 구상에 몰두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티셔츠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작은 씨앗이라는 콘셉트를 떠올렸다. 티셔츠 앞면에는 작은 새싹이 그려져 있고 그 새싹에 물을 주면 뒷면에 그려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이었다. 아이들이 티셔츠를 입고 놀면서 스스로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씨앗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시간 하나는 자신의 디자인을 유라에게만 살짝 보여주었다. 조언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하나의 스케치북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와, 하나 씨,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정말 따뜻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유라의 칭찬에 하나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자선 티셔츠 디자인 아이디어 회의가 열렸다.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각자 준비해온 시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하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녀의 바로 앞 순서였던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라가 발표하는 디자인이 바로 자신의 작은 씨앗 콘셉트와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다. 유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약간의 상업적인 요소를 덧붙여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했다. 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성장하는 나무라는 모티브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면의 작은 씨앗 프린팅은 특수 잉크로 제작하여 햇빛을 받으면 뒷면의 풍성한 나무 이미지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아우라 그룹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특히 고은실 팀장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라를 칭찬했다. 박유라 씨,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야. 시의성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완벽해.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답군. 그 순간 하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절망감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팀장님, 그 아이디어는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미 스타가 된 유라에게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이태민 부회장이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에 사무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태민은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마침 좋은 구경을 했군. 방금 그 디자인 아주 인상 깊었어. 누구 아이디어지? 고은실 팀장이 재빨리 다가가 유라를 소개했다. 부회장님, 저희 팀의 박유라 대리입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난 직원입니다. 이태민은 유라를 잠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하군. 쓸데없는 예술 가병에 걸린 디자이너들보다 당신처럼 상업적인 감각이 있는 인재가 우리 회사에는 필요해. 이 디자인 당장 상품화 준비하도록 해. 그리고 박유라 대리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이태민은 자신의 말을 마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호티하게 돌아서려 했다. 그의 눈에 잔뜩 껍에 질린 채 서 있는 하나가 들어왔다. 저기 저 신입은 누군가 표정이 왜 저렇지? 회의 분위기 망치게. 이태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 쏠렸다. 고은실 팀장은 당황하며 둘러댔다.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턴입니다. 아직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이태민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하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인턴이면 인턴답게 얌전히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요즘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이태민은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말은 하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남겼다.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것도 억울한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아야 했다. 회의는 유라에 대한 칭찬과 축하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고 아무도 눈물 흘리는 하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최상층 회장실 강지우는 박신우가 방금 전송한 회의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김하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박유라에게 순수하게 보여주는 장면부터 박유라가 그것을 뻔뻔하게 훔쳐 발표하는 장면, 그리고 이태민이 나타나 그녀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홀로 상처받고 고립된 하나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태민이 만들어 놓은 아우라 그룹의 썩어빠진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실력과 진심은 짓밟히고 오직 아첨과 권모술수만이 인정받는 곳. 그는 더 이상 이 부패의 사슬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는 그가 움직일 때였다. 그는 박신우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그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김하나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가시방석처럼 차가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찔렀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다. 박유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그녀의 아이디어를 빼앗긴 피해자인 하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나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과 체념이 자라나고 있었다. 역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꿈 같은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악몽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처음으로 사직서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된 아르바이트 생활이 그리워질 정도였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마음은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녀는 텅 빈 옥탑방에 돌아와 밤새도록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의 분위기가 평소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유라를 중심으로 모여 주말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고은실 팀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 박유라를 호출했다. 박유라 씨, 잠시 내 방으로 들어와요. 팀장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하나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팀장실 안에서 고은실 팀장의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이게 사실이야. 문 밖까지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신우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신우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작은 씨앗 아이디어의 원본 스케치 파일이 띄워져 있었다. 파일 생성 날짜는 유라가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며칠 전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아우라 그룹의 최고 보안팀이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감사팀에 전달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지훈은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감사팀의 반응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태민 부회장님께서 직접 칭찬하고 상품화를 지시한 프로젝트에서 표절 시비가 불거졌으니까요. 고은실 팀장에게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박유라 대리는 현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박신우는 담담하게 사실을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도 옅은 통쾌함이 스쳐 지나갔다. 잘했네. 하지만 이걸로 끝내선 안 돼.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야지.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박유라 한 명을 벌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김하나를 이태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동시에 이태민의 심기를 건드려 그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게 만들 생각이었다. 모든 것은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 수 한 수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팀장실에서 나온 박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평소에 화려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않았다. 어제의 동료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를 외면했다. 그것이 바로 아우라 그룹의 생리였다. 잠시 후 고은실 팀장이 굳은 얼굴로 하나를 불렀다. 김하나 씨 잠깐 나 좀 봅시다. 하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팀장실로 들어섰다. 혹시 자신도 이 일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고은실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이전의 차가운 태도 대신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 자선 티셔츠 프로젝트 말인데 박유라 씨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됐어요. 그녀는 차마 표절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래서 말인데 원안을 제시했던 김하나 씨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고은실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체면을 구긴 하나에 대한 짜증과 불편함이 숨겨져 있었다. 하나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뿐인데 상황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역전된 것이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고은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빨리 나가보라는 듯 손짓했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경멸과 동정이 섞여 있던 시선은 이제 알 수 없는 경외감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런 힘도 백도 없어 보이던 신입 인턴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팀의 에이스를 무너뜨렸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인사팀으로부터 전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김하나 인턴 전략기획실 산하 신설 부서인 전략 디자인 랩으로 발령. 그 내용은 사무실 전체에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전략 디자인 랩은 최근 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최정예 부서로 그룹의 미래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정식 디자이너도 아닌 인턴이 그곳으로 발령이 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고은실 팀장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팀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턴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룹
내 최고의 부서로 보낸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팀원들 역시 충격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식은 당연히 이태민 부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하여 재떨이를 벽에 집어던졌다. 말이 돼, 고작 인턴 하나 때문에 내가 직접 칭찬했던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내 사람인 박유라가 징계를 받아. 그리고 그 기집애는 회장 직속 부서로 영전한다고. 이게 대체 누구 멋대로 하는 짓이야. 그의 분노 앞에 최진혁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부회장님, 이번 인사는 회장님의 최종 재가를 받은 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 아직 경영 수업 중인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건 분명 나를 겨냥한 누군가의 장난질이야. 당장 알아봐. 그 김하나라는 애 뒤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이태민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나타난 작은 균열에 극도의 불안감과 적개심을 느끼고 있었다. 김하나는 얼떨떨한 상태로 자신의 짐을 챙겨 새로운 부서로 향했다. 전략 디자인 랩은 디자인 1팀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넓고 채광이 좋은 공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편견 없이 맞아주는 새로운 동료들이 있었다. 랩을 이끄는 윤서진 실장은 업계에서 실력 하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김하나 씨 환영해요. 자선 티셔츠 아이디어에 대한 보고는 잘 받았어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우리 랩에서는 직급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실력과 아이디어로만 말하는 곳이니까 마음껏 당신의 재능을 펼쳐 보이길 바라요. 윤 실장의 따뜻한 격려의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느끼는 이 행운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한 남자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행운이 클수록 그녀를 향한 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전략 디자인 랩에서의 생활은 김하나에게 매일이 선물과도 같았다. 썩은 동아줄 같았던 디자인 1팀에서의 시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곳에는 비겁한 암투나 질시 어린 시선 대신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건강한 경쟁만이 존재했다. 윤서진 실장은 그녀를 단순한 인턴이 아닌 팀의 소중한 일원으로 대하며 그녀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하나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감성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자발적으로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주말에는 시장 조사를 하며 프로젝트의 깊이를 더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은 팀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고 그녀는 점차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아우라 그룹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룹의 명운을 거니 거대한 프로젝트는 윤서진 실장이 총괄하게 되었고 그녀는 파격적으로 하나를 프로젝트의 컨셉 기획 파트에 참여시켰다. 정식 디자이너도 아닌 인턴에게 핵심 파트를 맡긴다는 것은 실로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윤 실장은 하나의 감각을 믿었다.
하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제안한 컨셉은 도심 속의 숲, 얼반 포레스트였다. 차가운 도시의 중심에서 고객들이 자연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임원진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으며 프로젝트의 핵심 방향으로 채택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민준이라는 선배 디자이너가 있었다. 그는 팀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에이스였고 겉으로는 항상 하나를 챙겨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 씨, 아이디어 정말 좋아.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마음껏 해봐. 그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격려했고 하나는 그런 그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다. 그녀는 그가 이태민 부회장의 은밀한 지시를 받는 첩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태민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김하나라는 존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상과 회장 직속 부서로의 이동은 명백히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숨겨진 세력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을 붙였지만 그 배후는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결국 그는 김하나 자체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짓밟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최민준을 이용하여 플래그십 스토어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인 시안을 빼돌렸다. 그리고는 경쟁사인 더 제니스 그룹의 부사장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더 제니스 측에 시안을 넘겨주는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기는 동시에 그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아우라 그룹을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모든 화살이 결국 김하나에게 향하도록 완벽한 각본을 짠 것이다. 프로젝트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사무실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경쟁사인 더 제니스가 자신들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 디자인이라며 언론에 컨셉 아트를 공개한 것이다. 그 디자인은 하나의 도심 속의 숲 컨셉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핵심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 요소들이 거의 그대로 복제된 수준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즉시 비상감사팀이 꾸려졌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자신은 결백했기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태민이 쳐놓은 거미줄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하고 교묘했다. 가장 먼저 최민준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며칠 전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하던 김하나 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USB에 무언가 파일을 옮겨 담는 모습을 봤는데 회사 기밀 자료 같아 보여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감사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곧이어 하나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개인 이메일에서 경쟁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태민의 해커팀이 조작한 완벽한 가짜 증거였다. 심지어 IP 추적 결과 이메일이 발송된 곳은 하나의 옥탑방 근처 PC방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그 시간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정타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였다. 감사팀은 그녀가 몇 년간 사용하지 않던 낡은 통장에 최근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 돈은 더 제니스 그룹과 연결된 유령 회사를 통해 들어온 검은 돈이었다. 이태민이 그녀의 개인정보를 빼내 비밀리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시킨 것이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김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지만 차갑게 굳은 감사팀 직원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를 믿어주던 윤서진 실장조차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하나 씨. 내가 힘이 없네요. 결국 공식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는 이태민 부회장과 최진혁 인사팀장도 배석했다. 그들은 마치 정의의 심판자라도 된 듯 위선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증거의 산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최종 판결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김하나 인턴 회사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일부로 직위 해제 및 무기한 정직 처분에 처한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 유출로 인해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한 민영사상 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이다. 최진혁 팀장의 차가운 선고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꿈, 희망,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려던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보안요원들에 의해 자신의 자리로 끌려갔다. 모든 팀원들이 그녀를 싸늘하거나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상자에 담았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스케치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보안요원들은 그녀의 사원증을 빼앗아 가위로 잘라버렸고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듯 그녀를 건물 밖으로 이끌었다. 유리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불빛들은 모두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건물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 곳이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탑이 되어버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최상층 강지훈의 집무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방금 전 건물 밖으로 쫓겨나는 김하나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유리잔이 금이 갈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태민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는 사촌 동생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음을 직감했다. 그동안은 회사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혈육에 대한 작은 미련 때문에 그를 관찰하며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용서는 없었다. 이태민의 완벽한 함정은 오히려 강지훈에게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이제 그가 어둠 속에서 나와 직접 움직일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 실장, 이제 시작하지. 세상은 그녀를 중심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유리문을 등지고 선 순간부터 김하나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속처럼 느껴졌고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그녀를 비웃는 가면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방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발바닥에 감각이 무뎌지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거대한 빌딩의 전광판에서는 그녀가 몸담았던 아우라 그룹의 광고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그 로고가 이제는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듯
발걸음을 옮겼다.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텅 빈 통장 잔고로는 변호사는커녕 당장의 월세를 감당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언론은 곧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녀는 회사를 배신한 가난한 인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터였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인생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린 듯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화려한 대로변을 벗어나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 쓰레기 냄새와 음식물 썩는 냄새가 뒤섞인 불쾌한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곳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곳은 바로 몇 달 전 비 내리던 밤에 한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바로 그 골목길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날 밤과 똑같았다. 지저분한 박스 더미와 낡은 벽에 그려진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들까지도. 그녀는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선의가 시작된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행동이었는지를. 그날 그 남자를 돕지 않았더라면 아우라 그룹과의 악연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없었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거짓말이었다. 현실은 약하고 선한 사람을 더욱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하는 잔인한 곳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처절한 고독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 소리 없이 부드러운 엔진음이 멈춰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세단이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비추자 하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부신 불빛에 눈을 찡그린 그녀의 시야에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는 그림자 속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하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나 그녀를 잡으러 온 회사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남자는 구두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유령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그는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 차가운 카리스마를 지닌 그녀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하나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다. 김하나 씨,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익었다. 하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녀의 눈이 혼란으로 가득 찬 채 남자의 얼굴을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슬픈 눈동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남자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천천히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의 행동에 하나는 더욱 당황했다. 이토록 고귀해 보이는 남자가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자책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차가운 인상을 부드럽게 녹이며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주 추운 비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 가진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하나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에 젖은 남자의 모습, 떨리던 어깨, 그리고 자신의 손을 떠나갔던 빳빳한 지폐 몇 장.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와 기억 속의 초라한 노숙자를 번갈아 떠올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그날 밤 그녀가 보았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 찐빵 아주 따뜻했습니다. 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남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녀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군요. 하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에 이 남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아우라 그룹에 숨겨진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녀가 동정심으로 건넨 몇 푼의 돈을 받았던 그 노숙자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제국의 황제였다니.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원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의 면접 기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합격 통지 아이디어를 도둑 맞았을 때의 기적 같은 반전, 그리고 파격적인 부서 이동까지. 그 모든 행운의 뒤에는 바로 이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었던 것도,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뜨린 것도 모두 이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째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그녀는 그를 원망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을 시험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적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 모두 내 불찰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은 그녀가 지금껏 기댈 곳 없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보상해 줄 것처럼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태민의 노름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하나 씨, 나와 함께 싸워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저 썩어빠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하나는 그의 내민 손과 그의 결연한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내민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김하나는 그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그 자체였다. 분노, 배신감, 원망, 그리고
아주 작은 한 줄기의 희망까지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 무엇 하나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길이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는지, 전부 다 위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군요. 내 고통이 당신의 그 거대한 계획에는 필요한 희생양이었나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강지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멸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순간에 이 남자는 신처럼 위에서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순수한 친절은 결국 그의 장기판 위에 놓인 하나의 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강지호는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었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녀가 받은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허공에 뻗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리고는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실만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김하나 씨 말이 맞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내 잘못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내 계획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계획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하나의 흔들리던 눈빛이 잠시 멈칫했다. 내가 노숙자 행세를 하며 거리를 떠돌았던 것은 내 사촌인 이태민 부회장이 그룹의 밑바닥부터 얼마나 깊이 썩게 만들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아우라 그룹 내부의 부패와 비리 능력보다는 아첨과 라인만으로 성공하는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인간에 대한 환멸과 회의감 속에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에 그녀를 만났다고 했다. 급이 내리던 밤 당신은 내게 돈 몇 푼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썩어 빠진 세상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우라 그룹으로 끌어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과 선한 마음이 이태민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파문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보다 이태민은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이태민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른 채 숨어버릴 터였습니다. 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함정을 파괴내버려 둬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하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수모를 겪는 것을 그냥 지켜봤다는 건가요? 당신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처음의 격렬한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대신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일 뿐인지 판단해야 했다.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견뎠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으며 나 역시 매 순간을 고통 속에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태민이 당신에게 씌운 모든 누명은 이제 그놈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태민이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회계 장부 조작 협력업체와의 검은 커넥션, 그리고 심지어 그룹의 자선재단 기금 횡령까지. 이태민이 횡령한 그 자선재단의 돈은 당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내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돈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분노가 다른 방향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을 기만한 강지훈에 대한 원망은 이 모든 부조리의 근원인 이태민에 대한 증오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절대 이 거대한 악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눈앞에 이 남자의 손을 잡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설령 독이든 성배라 할지라도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강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이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음을 직감했다. 우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태민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차문을 열어주었다. 하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합류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강지훈의 비밀 아지트였다.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우라 그룹의 조직도와 관련된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복잡한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태민의 오만한 얼굴 사진이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이태민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부패의 왕국입니다. 강지훈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왕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나는 권력과 자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를 돌아보았다. 당신에게는 그들의 세계를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눈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악인이고 누가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약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피해자나 조력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싸움의 핵심적인 무기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하나는 스크린 중앙에 있는 이태민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의 경멸적인 눈빛, 자신의 꿈과 미래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린 그의 잔인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불공평한 세상에 맞서 싸울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기 위한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낮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르고 밤에는 도시의 불빛을 발 아래 카페처럼 깔아놓은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이태민의 부패 왕국은 수많은 점과 선으로 해부되어 있었고 그 거미줄의 중심을 향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김하나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명석한 통찰력으로 빛났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직접 겪고 보아온 아우라 그룹의 내부 생태계를 지도처럼 그려냈다. 누가 이태민의 핵심 인물인지, 누가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약한 고리인지, 그녀의 기억은 그 어떤 정보 보고서보다도 정확하고 생생했다. 이태민 부회장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 자선재단 같은 민감한 자금은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입이 무겁고 겁이 많은 사람을 통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는 스크린에 떠 있는 수많은 얼굴 중에서 한 남자를 가리켰다. 재무팀의 김영철 부장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고 늘 불안한 표정으로 이태민의 눈치만 살피던 인물이었다. 강지호는 그녀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을 통해 김영철 부장의 뒷조사를 마쳤네. 역시나 수년 전 아들의 유학 자금을 이태민에게서 지원받은 기록이 있더군. 그걸 빌미로 온갖 더러운 자금 세탁을 시켜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하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김영철 부장의 컴퓨터에 숨겨진 이중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엄한 보안을 뚫고 그의 사무실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물리적인 접근이 어렵다면 그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면 돼요. 김 부장은 겁이 많은 만큼 의심도 많을 거예요. 외부에 해킹 시도가 있다면 즉시 이태민에게 보고하겠죠. 하지만 내부 시스템의 사소한 오류라면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박신우와 그의 최정예 보안팀은 아우라 그룹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오류 코드를 심어놓았다. 그 오류는 오직 김영철 부장이 매달 말일에 진행하는 비밀 자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특정 계산식을 미묘하게 틀리게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예상대로 월말 보고를 준비하던 김영철은 계산이 맞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것이 외부의 공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태민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사소한 계산 오류로 소란을 피웠다가 오히려 무능함을 질책당할까봐 두려웠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보안이 가장 취약해지는 늦은 밤 회사에 혼자 남아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 이중 장부 파일을 열었다. 그가 파일에 접근하는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팀은 그가 열어놓은 작은 틈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에 김영철의 비밀 장부가 펼쳐지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자선재단에서 유령 회사로 그리고 다시 이태민의 해외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추악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많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이었다. 하나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자신이 내밀었던 작은 온기가 이 거대한 악의 자양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었다. 한편 이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 인사팀장을 비롯한 자신의 수족들을 불러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그 김하나라는 기집애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아 울고 있겠지.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는 최고급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며 오만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 김하나는 이미 끝난 존재 기억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벌레에 불과했다. 그의 부하들은 일제히 아첨의 말을 쏟아냈다. 역시 부회장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이번 일로 부회장님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아첨 속에서 이태민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재무팀에서 올라온 사소한 시스템 오류에 대한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재정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강지훈과 하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이태민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김하나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함정을 설계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 바로 전략 디자인 랩의 최민준의 자백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이태민의 충실한 개였고 쉽게 입을 열 리가 없었다. 이번에도 해답을 제시한 것은 하나였다. 최민준 선배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의 재능은 그의 야망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는 언제나 열등감에 시달렸고 그 약점을 이태민 부회장이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강지훈의 팀은 최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바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거액의 빚이었다. 그들은 최민준에게 덫을 놓았다. 박신우가 신분을 위장한 사채업자로 변신하여 그에게 접근했다.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동시에 또 다른 익명의 인물이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그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물론 해외의 유명 디자인 스쿨 유학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이태민의 지시로 김하나에게 누명을 씌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녹음하여 넘기는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주는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태민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망가진 인생 사이에서 그는 처절하게 갈등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태민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디자인 시안을 빼돌리고 경쟁사에 넘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김하나의 컴퓨터와 계좌를 조작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작은 녹음기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박신우가 2개의 증거, 이중 장부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와 최민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태민의 제국을 무너뜨릴 2개의 핵폭탄이었다. 강지훈과 하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점뿐이었다. 오만함의 꼭대기에서 축배를 들고 있는 왕의 목을 치러 갈 시간이었다. 체스판은 완벽하게 뒤집혔고 이제 체크메이트를 부를 차례였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길고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사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수십 년간 이태민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을 모셨던 원로들이었지만 이제는 교활한 이태민의 수완에 넘어가 그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회의의 중심에 앉은 이태민 부회장은 승리를 예감한 장군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직접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플래그십 스토어 기밀 유출 사건을 빌미로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나아가 그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 시나리오는 그가 쓴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우리 아우라 그룹이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태민은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룹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반응을 살폈다. 모두의 얼굴에 우려와 분노가 떠올랐다. 이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속으로 감추며 말을 이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현 경영진의 무능하고 안일한 인재 등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턴 사원에게 핵심 프로젝트를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결국 오늘과 같은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화살은 단 한 사람 강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강지훈 회장 대행의 모든 권한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가 직접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태민의 편에 선 이사들은 동조의 뜻을 내비쳤고 중립적인 이사들조차 그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다. 강지훈, 그리고 그의 곁에 당당하게 서 있는 김하나였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터인 김하나가 어떻게 저 자리에 그것도 강지훈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들. 아주 흥미로운 연극이 진행 중인 것 같군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는 하나의 의자를 직접 빼주며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 행동은 이사들 앞에서 김하나가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이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강지훈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범죄자를 데리고 들어와 당장 경비원들을 불러 저 여자를 끌어내. 강지훈은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범죄자라. 좋습니다. 부회장.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가려보도록 하죠. 스크린이 켜지자 어두운 방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고백하는 최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태민 부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김하나 씨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경쟁사에 넘기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부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최민준의 자백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이태민의 심장에 밝혔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고 이태민은 사색이 된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놈이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박신우 실장이 앞으로 나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김하나의 컴퓨터에 심어진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의 자금 출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IP가 바로 이태민의 개인 별장에서
발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이태민의 오만한 표정은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김하나라는 인턴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이 벌인 짓입니다. 고작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겁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서늘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사님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태민 부회장의 진짜 죄는 따로 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회계장부였다. 아우라 그룹의 자선재단에서 시작된 자금 흐름은 수십 개의 유령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위스 은행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태민이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횡령한 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범죄였다. 이 돈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김하나 씨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태민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내 놈이 처음부터 나를 몰아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고. 이태민은 이성을 잃고 강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가장 연장자였던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때 이태민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태민 부회장. 당신을 이사회 긴급 결의에 따라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파면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증거를 즉시 검찰에 넘길 것이오.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수치야. 그의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가던 이태민의 눈이 복도에 서 있던 김하나와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처절한 패배감과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작은 존재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이태민의 몰락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과 같았다. 아우라 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는 역설적이게도 고요하고 단단한 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제국의 진정한 황제로서 전면에 나서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상처를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이태민과 그의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혔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오히려 얼어붙었던 여론을 조금씩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이태민의 충실한 수족이었던 최진혁 인사팀장과 디자인 1팀의 고은실 팀장을 비롯하여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은 예외 없이 해고 조치되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오랫동안 이태민의 세력에 밀려 소외되었던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들이 등용되었다. 회사의 낡고 부패한 혈액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그룹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학연, 지연, 혈연에 기반한 모든 특혜를 없애고 오직 능력과 성과만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그는 김하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내부 고발 및 제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우라 그룹은 길고 어두웠던 겨울을 지나 비로소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강지우는 김하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예전에 차갑고 위압적이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편안한 장소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나 비밀스러운 동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상사이자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김하나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강지우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찻잔을 받아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은 마치 한 편의 길고 치열한 꿈을 꾼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 움츠러들던 가난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겨낸 강인한 내면을 지닌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부당함에 눈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회는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김하나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용기가 없었다면 나 역시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바로 이 개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의 합당한 자리를 돌려주고자 합니다. 공석이 된 전략 디자인 랩의 실장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하고 창의적인 감각으로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보답이 아니라 회사가 당신의 능력에 보내는 정당한 신뢰입니다. 하나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전략 디자인 랩의 실장.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자리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인턴이 이제는 그룹의 핵심 부서를 이끄는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과연 그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상사의 격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하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안심한 듯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공식적인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하나를 아우라 그룹 빌딩의 옥상 정원으로 이끌었다.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는 과거의 자신들처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지만 저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소중한 삶을 품고 있겠죠. 나는 한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차가운 철과 유리의 성 안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건넨 그 찐빵 하나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낮게 울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하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복수심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준 이 남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곁에서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비 내리던 차가운 골목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한 소녀의 작은 선행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고 얼어붙었던 제왕의 마음에 사랑을 피워냈다. 다음 날 아침 전략 디자인 랩의 새로운 실장으로 첫 출근을 하는 김하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를 맞이하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동료들과 그녀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든든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